자, 지금은 앞으로 할 부분은 고품질 사이먼 생산 기술인데, 지금 경상북도에 심어진 사인 재배 면적이 전국의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우리나라 포도 면적의 68%가 사인이고요. 2023년대는 44%, 22년대에는 41%. 그래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좀 다른 품종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베레린 적용표는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어떤 품종을 하든지 내 품종이 무엇인가 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지베레린 처리를 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만개 예정일 약 14일 전에 하다. 1회째는 어떻게 하고 2회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책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오가와 다코라는 분이 일본 야마네시에 계시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2년간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도 저희들이 일본에 가기만 가면은 안내를 다 해주시고 저녁에는 강의도 해주시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포도 생육 과정과 하분화는 이런 제목으로 일본 월간지인 현대농업에 났던 것들을 제가 이제 난 거를 번역을 해서 여기 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뿌리가 언제 많이 나고 또 위에 가지는 언제 많이 자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또 특별히 이분은 연면살포를 3회 실시하는데 어느 때 하면은 가장 좋다. 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포도의 꽃눈은 잎이 산매 났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잎이 산매 났을 무렵에 질소가 많으면은 결국은 화학 분화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세를 포도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한 포인트가 첫째는 수세를 중간에서 약간 약하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수세가 막 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포도가 익으려고 말랑말랑 할 정도에 가보면은 신초 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신초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아예 적심을 안 할 정도로 신초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은 보면은 다 굵고 정상적인 포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사인이 들어왔을 때 세력이 약하면 안 된다고 누가 자꾸 했어가지고 퇴비도 많이 하고 비료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지를 보면은 나올 때는 가늘하게 나와가지고 올라갈수록 굵습니다. 그게 퇴비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봄에 돼가지고 비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굵습니다. 근데 일본은 가보면은 밑에는 굵게 나가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납니다. 그래가지고 알이 말랑말랑해질 때 되면은 아예 안 나가요. 순작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딱 멈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일본 포도하고 우리 포도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거의 비료를 안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지금 초경 재배를 안 하는데 일본은 초경 재배를 합니다. 밑에 풀을 키웁니다. 우리가 하는 V자 단초 재배는 풀이 고르게 안 나기 때문에 초생 재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본은 천정식을 하기 때문에 풀이 밑에 꼭 고르게 납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V자형 단초를 하면은 빛이 완전히 가려지는 부분은 100% 가려지기 때문에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초생재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수세가 중간보다 약간 약하게 유지할 거. 적심, 꼭 아무리 바빠도 적심할 때 되면 적심을 해야 됩니다. 이 적심을 밀어넣다가 하면은 화분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에는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꼭 적심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특히 세력이 시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그거를 20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연에 달릴 화분화가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시비를 그러니까 비료나 퇴비를 많이 하지 말고 감사비료 위주 조금씩 하는 비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살포 비료를 많이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양을 연면살포를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연면살포 하는 횟수가 3번 있는데 연매수 4매 내지 5매 때가 화분화 가장 왕성기 때. 그리고 저장양분에서 생성양분으로 바뀌는 시기. 그 시기에 꼭 연면살포를 해서 우리 지금 그 하우스에 보면은 오글오글해지는 거 있죠.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칼슘 부족인데 우리 땅에 칼슘은 많은데 왜 칼슘 부족이 나나? 샘뿌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칼슘 부족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면살포를 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넣어주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4, 5매 때 그 인산이 함유한 아미노산 액비를 살포를 해주고 또 두 번째는 가실 연하기 그 배려송기라 해가지고 말랑말랑해질 때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고농도 가리를 함유한 아미노산 액비를 연면살포 해주고 수확 직후에 저장양분 축적기에 그 NPK가 다 들어있고 그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살포해준다. 그렇게 해서 3번 살포해주면은 거의 그 화분화가 안 돼서 문제가 안 달려 나올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때 화분화가 됐다 할지라도 조금 이따가 그 지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초기에 그러니까 가온 초기에 그 5도나 8도를 너무 오래 그 유지하면은 지온이 그 8도만 되면은 질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끌면은 질소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화분화됐던 게 덩굴손으로 바뀌어서 그 안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될 수 있는 대로 그 비료를 적게 해서 필요할 때 비료를 줘서 그렇게 쌓인 재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본에 그 포도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나가노 현하고 야마나시 현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송이가 보통 500 내지 600g, 시바르당 목표 수량이 1.5톤 내지 1.8톤, 시바르당 3,000송이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당도 올리기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보통 1kg 200을 만들기 때문에 당도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 저의 경우는 미끄럼으로는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알가소일이라는 그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유기질 퇴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50평에 한 포, 바사코트 300평에 한 포, 하이겨린 200포에 한 포, 폐화석 200평에 7포 내지 8포, 입상과석 200평에 한 포, 요렇게만 합니다. 퇴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것만 해가지고 지금 5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미끄럼을 지금은 많이 달라져가지고 수확이 끝나자마자 미끄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끄럼은 수확이 끝나자마자 비닐을 벗기고 제일 먼저 할 때 물을 충분히 부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고 한 3cm 정도 그 배수구 있는 쪽에서 한 5, 60cm 그 간격만 살짝 로다리를 해준다는 거.
너무 많이 깊이 이 로타리를 치면은 뿌리가 많이 끊치기 때문에 저장량분을 많이 버릴 수도 있지만은 내연도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살짝만 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요 끝부분만, 여기 끝부분만 친다는 거죠. 요 부분. 여기에 그 점적호수가 있는 데는 치지 말고 요 끝에만 친다는 겁니다. 자, 전정. 여러분들 전정해 놨는 거 보면은 원래 그 한눈 전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농가에서 세눈 전정을 합니다. 세눈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 1년에 한 10cm씩 계속 아자가 올라갑니다. 그 눈자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언제라도 한 눈을 남기고 두 눈째 희생하든지 두 눈째 마디를 잘라준다는 겁니다. 마디를 안 자르고 중간에 자르면은 겨울에 많이 춥다든지 건조한 날이 많으면은 말라 들어가서 첫째 있는 순이 죽습니다. 그 눈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희생하든지 그 위에 마디를 자르는 겁니다. 마디를 잘랐을 때 나중에 그 물이 셀 때 물이 적게 셉니다. 자, 그 대부분이 그 전지하는 거를 보면은 요 세 눈째 되는 데를 전부 다 그 전정을 합니다. 원래는 한 눈 전정하려고 그러면은 두 눈째 있는 데를 잘라야 되는데 보통 농가에 가면은 거의 세 눈째를 잘라놨습니다. 왜냐? 앞에 있는 눈이 보기에 신찮으니까 좀 더 적은 눈을 쓰자 이래가지고 한 눈 더 남구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눈 남군 거하고 두 눈 남군 거하고 차이가 나버립니다. 두 눈 남군 놈이 훨씬 더 일찍 나와버립니다. 일찍 나오면은 결국은 순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지베레린 하는 그설 한 번이나 두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눈 전지를 할 경우에는 한눈 전지를 하고 만약에 옆자리가 비어서 할 수 없을 때는 두 눈 전지를 하는데 그 외에는 한눈 전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누구 집에 전지해 놨는 걸 가보니까 거의 세 눈 전지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그 저 위에 그 보면은 세 눈 전지가 되어 있는 거를 가위 되는 부분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눈 전지가 되거든요. 요것도 지금 여기다 잘라야 되는데 위에 눈에다 잘랐어요. 그래서 다 세 눈 전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일본에 전지해 놓은 건데 지금 이쪽에 보면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저쪽에 있는 놈은 쪽바로 나가 있으면서 눈이 저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순이 나면은 유인하기 곤란하니까 그 주지에 가깝게 붙어 있어도 그걸 없애고 이 자크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본에 이거 25년 된 일본 전지해 놨는 겁니다. 거의 아자가 저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25년쯤 되면은 그냥 사무했으면은 한 발은 나올 겁니다. 전정을 이렇게 한눈 전정을 하면은 아자에 항상 그 주지에 눈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은 한해 눈이 없어도 다 잘라도 어디에서 나와도 나옵니다. 왜냐? 눈 하나에는 네 개의 눈이 들었었기 때문에 한 눈 나왔으니까 세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다 나옵니다. 첫 해가 문제지 그 이후에는 한 눈을 놔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한 25년 된 나무인데 아자가 나온 게 없잖아요. 거의. 이렇게 전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휴면타파. 포도는 원래는 한 11월 달부터 되면은 7.2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기온이. 근데 원래는 12월 달까지 7.2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거의 이틀 정도,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7.2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포도나무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7.2도 밑으로 내려간 총 그 시간이 1000시간 정도 돼야지 자동으로 잠을 깹니다. 잠을 깨는데 지금 우리가 그 12월 달에 가온 하신 분도 계시고 뭐 1월 달에 가온 하신 분도 계시는 10월 달에 가온 하신 분 있습니까? 12월 달에 가온 아무도 안 했어요? 1월 달에 가온 하신 분 1월 며칠부터 했습니까?
1월 1일부터? 예? 1월 10일부터. 지금 물 많이 흐릅니까? 이제 물 날락해요. 자, 물이 흐른다는 거는 지하 30cm의 지온이 8도가 되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자, 일찍 내가 강원을 했는데도 물이 안 흐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30cm 정도의 지온이 8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도 싹이 날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 잠을 덜 잤기 때문에. 잠을 덜 잔 거를 깨우면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애 덜 잤는 거 두드리 일카가지고 어디 간다고 끄고 가면은 사무 징징거립니다. 나무도 똑같습니다. 나무도 잠 다 안 잔 거를 깨워가지고 억지로 순 나락하면 안 납니다. 나도 세력 신놈이나 이런 거 한 개 쭉 나고 다음 나는 건 오래 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 안 골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휴면 타파를 하지 않으면은 한 600시간, 일본에 보면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휴면 타파를 안 하면은 결국은 잠 덜 잔 거를 깨워서 일하라 하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는 600시간 되었을 때 일본은 지금 사이나미드 제재라고 CX10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쓰던 석회질소 추출물, 그게 사이나미드 제재입니다. 그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메리트청은 가온 들어가기 전에 메리트청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트청을 발랐는 거하고 안 발랐는 거하고는 조기 재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라놓으면 순이 그래도 고르게 납니다. 그러고 후기 자람이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메리트청을 안 하고 그냥 가온만 했다. 옆집에 하니까 나도 하자. 전부 지금 한국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옆집에 하니까 나도 하자.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언제라도 잠을 어느 정도 잤는지 확인을 하고 휴면 타파를 한 후에 가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화가 촉진되고 자, 메리트청으로 휴면 타파를 하면은 보통 초기 가온 재배를 할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수기가 땡깁니다. 일찍 나기 때문에. 그래서 휴면 타파를 안 하고 그냥 가온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천 시간이 될 예상 날짜가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이 돼야지 자동으로 잠을 깹니다. 그 전에 가온 하실 분들은 메리트청을 꼭 발라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지도 일찍 재배하려고 2월 초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2월 중순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메리트청을 안 찍고 하시면은 일찍 하나만 합니다. 절대순이 일찍 안 납니다. 특히 노지 같은 경우는 메리트청을 바르는 거하고 안 바르는 거하고 차이는 바르면은 순을 고루 나게 하고 숙기를 한 5일 정도 땡기려고 메리트청 처리를 합니다. 이런 걸 안 하고 내가 일찍 덮을 시간에 무조건 일찍 하겠다. 일찍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이라도 일찍 하고 싶은 분은 메리트청 처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러려면은 여기 보면은 자, 휴면 타파하는 목적은 발화 촉진입니다. 초조기 조기가온 재배에서는 적창을 내리기 전에 무가온 경우에는 1월 상순에서 하순, 또 노지 재배는 1월 상순에서 2월 상순까지. 노지는 발화 촉진하고 발화를 또 균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지에도 합니다. 그리고 거봉 피오네 같은 거봉 종류는 원액으로 하셔야 되고 사인머스켓이나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200 반반 섞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눈이 안 상합니다. 요것도 꼭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은 눈이 마른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 전에 물 뿌리기.
그러니까 주지에 물을 뿌려서 하루 정도 후에 메리트성 처리를 하고 또 메리트성 처리를 하고 일주일 내지 10일 있다가 다시 물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발렸던 거라든지 또 적게 발렸더라도 침투가 많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전에 하고 처리 후에는 꼭 주라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적산 시간이 포도는 한 1000시간 정도, 복숭아는 1200시간, 배는 1400시간입니다. 그 복숭아나 자도 하시는 분은 요 시간 안 됐을 때 만약 가온을 하시려고 하면은 메리트첨 처리하셔가지고 가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일본 야마나시 현에 있는 사인마스카트 재배 기준인데 요게 그 하우스 포도 재배의 이 그래프인데 여기 보면은 자,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하우스 하는 농가에 구경을 가가지고 이걸 온풍기에 붙여놓은 거를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거 좀 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떼어줘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여러모로 구하려고 하다 못 구해서 가니까 있어가지고 요거 저희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떼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와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을 다, 여기 보면 전부 일본 말인데 번역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놓은 건데, 자, 요런 거를 번역해가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요게부터 가지고 번역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저 위에는 생육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면은 야간 시간 또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따라서 몇 시에 몇 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습도, 관수, 물을 얼마나 줘야 될 거냐, 생육 일수 목표 여러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쭉 가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1월 10일 책창을 닫았는데 6월 25일 수확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이렇게 수확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간 온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간 온도를 너무 낮춰가고 일본은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책창 닫은 후에는 낮 온도는 30에서 35도, 야간 온도는 5도입니다. 5도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 열흘 후부터는 야간 온도는 무조건 15도입니다. 야간 온도가 15도라요. 그리고 낮 온도는 28도에서 30도. 그리고 가온 일주 후부터 맹하라는 거는 싹이 날라고 톡 튀어 올랐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맹하 후, 톡 튀어 올라고 나온 후부터 일주까지는 낮 온도는 28도에서 30도, 야간 온도 20도에 닫아서 야간 온도는 15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시에 20도가 돼야 돼요. 일본 매뉴얼에 보면은. 그런데 그래 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뭐가 20도보다 4시에 닫으면 20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햇빛 나는 날은 무조건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닫는 거를 시간으로 하지 말고 온도로 하시면 돼요. 온도로. 그래서 20도에 닫아서 밤 10시 되면은 15도 정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온풍기에 보면은 가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시 이후부터는 15도로 맞춰 주시면은 요 원리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15도로 하다가 자, 신초 신장기 순이 많이 자라고 개화 직전, 꽃이 피기 직전에는 낮 온도가 28도고 닿는 온도가 18도입니다. 아주 뚝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 이걸 18도로 안 하고 20도에 닫아버리면 잎이 호박잎이 됩니다.
그러고 절간이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클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개화 시작부터 일회 지베레린 처리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때 되면 온도를 높입니다. 그렇죠? 온도 높이잖아요. 꽃 빨리 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떨어뜨렸어요. 오히려 18도입니다. 18도에서 15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2차 지베레린 낙하, 그러니까 꽃이 지고 가리 비대기에는 온도를 다시 22도로 높입니다. 왜냐?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35일간이 가장 비대가 잘 되는 기간입니다. 요때는 온도를 높여줘서 비대가 되도록, 요때 온도를 높여주면은 알이 크고 있기 때문에 순이 덜 나갑니다. 그래서 마디가 짧아집니다. 그러고 잎도 적어지고. 그래서 그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는 최저 온도를 18도를 놔야 됩니다. 놔야 되는데 이때 가면은 기름 많이 들어간다고 다 15도나 뭐 13도나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비대가 안 돼요. 비대가 안 되고 요 어떤 프로그램대로 한다면은 일본처럼 1월 10일 날 책장 닫고 시작해도 6월 25일 날쯤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 해가지고 그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3도, 5도, 6도 이래 나가지고 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으로 하면은 기름도 훨씬 적게 되고 숫기도 땡길 수 있습니다. 자, 책장 닫고 맹학까지는 이게 세력에 혈변이 떨어졌는 데는 가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노지처럼 그렇게 하시고 휴면 타파를 해서 꼭 그 모질에는 좋은 시간을 메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 보면 고름 발화 생육 촉진을 위해서 적산 저온 시간을 600시간 되었을 때 가온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반층 갔을 때, 한 500시간 정도 갔을 때 메리트층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 관리 보면 온풍기 가동 전 낮 온도가 35도 정도는 유지를 해서 40도만 넘어가면 됩니다. 온풍기 가온하기 전에는. 맹어부터 만개까지 이건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참고를 해서 보세요. 보시고 자 1차 지베린 처리 우리가 그 지베린 처리할 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수세가 강하면 약하게, 약한 놈은 강하게 지베린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옥 같은 거봉 같은 거 보면 12.5ppm이나 25ppm 요래 나왔습니다. 두 개 다 해놨는데 세력이 약하면은 강하게 25ppm을 하고 세력이 세면은 12.5ppm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낙하에서 소화까지. 예. 여기 보면은 2차 지베레린 처리를 만개 50 내지 15일에 절대 그 풀매트나 이런 걸 섞지 말고 지베레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거의 알이 똑같이 큽니다. 근데 안 클까봐 또 넣거든요. 그러면은 숫기가 뒤로 갑니다. 그러고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당도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큰 송이를 만들기보다는 적당한 송이를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알무게를 15g 이상으로 지금 그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알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키워서 하고요. 그리고 연하기 이후에 말랑말랑해졌는데 봉지를 씌워놨는데 봉지 안에 이슬이 맺히면 물방울이 맺히면은 그게 가장 나쁩니다. 그거는 환기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전에는 노지에 환기를 안 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기를 안 시키면은 알이 천거리가 생긴다든지 짖대 당도가 안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꼭 그 더운 날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봉지를 밑에 삐껴서 밑에 째서 보시면은
이슬이 맺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주 하면은 당도 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낙하 이후부터는 환기에 더욱 마음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보자. 자, 요게 보면은 맹화부터 만개까지 보면은 미숙립 혼합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맹화부터 만개까지 요게 보면은 그 미숙립 혼합정. 미숙립은 안 있고,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가 맛없는 과일, 새파라 애가 있다 안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그게 많아요. 그리고 잔알 베기는 거. 알이 똑같지 않고 잔알은 잔알대로 생겨 있고 알 큰 거는 크고 이런 것들은 거의가 하우스 내에 있는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 때문에. 이때까지 비닐 멀칭을 안 한 분들은 비닐 멀칭을 해서 습기가 적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온다는 거죠. 노지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노지에서도 보면은 환기가 불량하든지 너무 습기가 많다든지 장마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이러면은 미숙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미숙과가 좀 많았는데 그 밑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자, 지온 올리기. 지온 올리기 때문에 그 쌀겨값이 비싸졌어요. 그렇죠? 쌀겨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졌습니다. 비싸졌는데 왜 지온을 올려야 되나 하면은 질소, 인산, 가리, 미량요소, 칼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14, 5도 이상 돼야 됩니다. 15도 이상이 돼야지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물이 흐르고 물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지온이 8도에서 오래 가게 되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미량요소 흡수가 덜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온을 올리지 않으면은 특히 그 채소나 과채류를 할 때 지온을 올리지 않으면은 활착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온 올리기를 하는데 자, 지온을 올리려면은 물론 우리가 가을에 퇴비하고 아니면은 모든 거를 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알가소일 또 하이그린 또 바사코트 거기에다가 또 과린산 석회 이런 것들을 다 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쌀겨하고 효모를 섞어서 잘 섞어서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많이 뿌려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많이 뿌리면은 그 위에 쌀겨층이 고온에 의해가 말라가지고 다음부터 물을 점적으로 물을 주면은 그걸 따라가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에 흙이 보일동 말동 이렇게 그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계가 있는 분들은 살포기로 뿌리고 기계가 없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뿌리든지 삽으로 뿌리든지 해서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툭툭하게 완전히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덮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물론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물을 많이 푼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제가 교육할 때마다 교육을 해서 봐주는데 보통 이제 그 600평에 쌀겨 500kg 내지 700kg 그 정도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효모를 많이 넣으면은 빨리 그 높게 온도가 올라가고 효모를 적게 넣으면은 약간 더디게 온도가 조금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20kg 넣어도 되고 40kg 넣어도 되고 60kg 넣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효모 많이 넣는 거는 그렇게 넣어서 밭전체에 골고루 뿌리고 멀칭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멀칭할 때는 그 타공이 되어 있는 구멍이 뚫린 비닐루나 아니면은 제초 매트나 또 차광망이나 이런 걸로 덮으면 안 됩니다. 지온이 안 올라갑니다. 완전히 다 막혀 있는 검정 비닐로 하는 게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 검정 비닐하고 흰 비닐하고 전에는 흰 비닐이 훨씬 더 지온이 잘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새까만 비누로가 더 잘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한 거를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흰 비누로는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물이 위에 계속 맺혀가지고 거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표면이 축축해져 가지고 온도가 덜 올라가고요. 그 대신에 밑에 거를 계속 빨아 올리기 때문에 밑에는 가뭄이 들고, 요래서 흰 비누보다는 새까만 비누로. 새까만 비누로는 직접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반사를 합니다. 반사를 하는데 그 대신에 비닐루가 뜻이 지기 때문에 그 뜻이 지는 열을 밑으로 전해가지고 온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밑에서 물을 안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까만 비닐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적정 수분을 유지하기가 아주 더 편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원래 뿌리는 30도 이상에서는 뿌리가 발근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여름에 30도가 넘어도 새까만 비누는 덜 심한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새뿌리가. 그게 바로 직사광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오히려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새까만 비누가 흰 비누보다. 그래서 새까만 비누를 쓴다는. 그 프라스타는 왜 쓰나 하면은 나무에서 생성되는 지베레린을 적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진도 막고 순자람, 이 프라스타를 치면은 뭐 CCC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면은 15일 정도는 못 자랍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못 자라는 동안에 이 지베레린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프라스타를 칩니다. 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희석 배수도 중요하지만은 프라스타는 1100을 하면 되고요. CCC550 같은 경우는 좀 1500배 정도 좀 연하게 치셔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살포리 양이 중요합니다. 300평당 최소한도 100리터를 쳐야 돼요. 어느 정도 쳐야지 순도 안 나가고 화진도 안 생기고, 그래서 프라스타를 치게 되는데, 치실 때 송이 위쪽 부분만 보고 치시면 돼요. 송이에 직접 프라스타가 맞으면 맞은 부분이 알이 덜 큽니다. 그래서 항상 프라스타나 CCC50을 칠 때는 위에만 보고 치세요. 위에만 보고 쳐도 화수에도 약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테토마이신, 브라마이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브라마이신은 쌓인 이배체들은 거의 씨 없애기가 힘듭니다. 지베레린 처리만으로는 씨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이 스테토마이신을 살포하게 되는데, 이게 꽃피기 14일 전입니다. 14일 전부터 10일까지. 꽃피기 전까지인데, 요거를 늦게 쳐가지고 꽃이 한두 개 피어 있을 때 치면은 씨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14일이나 10일 전. 내가 스테토마이신을 쳤는데도 씨가 생기는 사람들은 물을 적게 붓든지, 물이 적어도 씨가 생깁니다. 물을 적게 붓든지 아니면은 너무 늦게 쳤든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스테토마이신을 안 치고 지베레린에게다가 넣어가지고 해도 없어집니다. 1차에만 넣어도. 그런데 그건 4배체고 2배체는 끓여가지고 안 없어지기 때문에, 또 알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벌써 속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씨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담가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14일 전부터 11일까지가 가장 좋으니까 요거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거의 1100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본에서 하수 미개화점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꽃이 피어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안 핍니다. 그냥 그대로 가 있습니다. 또 위에 끝은 꽃이 피다 할지라도 화관이 홀딱 안 벗겨져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이게 지금 일본에 가장 많은 증상입니다.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이 피해가 대단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끝부분이 안 피고 그냥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자, 끓여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끝에 한두 개 있고 위에는 없잖아요. 그러고 화관이 안 벗겨지고 저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이 증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저장양분이 있답니다. 저장양분이 적으면은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난답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일찍 수학이 끝나자마자 밑거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봄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봄에 하는 분들이 저 증상이 많이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보고 좀 저장양분에 대한 것, 밑거름을 좀 일찍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3절 적심. 여러분들 3절 적심 해봤습니까? 네. 해보니까 골탕 먹겠죠? 손이 많이 나서. 탭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3절 적심하면은 손이 사정없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적게 하시고 3절 적심을 하는데 3절 적심을 하면은 비대가 빨리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적심을 언제 합니까? 적심. 지배련 처리하기 전에 적심을 언제 합니까? 12마디 나갔을 때. 그렇죠? 12마디 나갔을 때 끊잖아요. 안 나간 놈은 안 끊고. 그렇게 하죠? 예. 그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왜냐? 약한 놈이 늦게 피지요. 약한 놈이 꽃이 늦게 피잖아요. 강한 놈은 일찍 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놈부터 적심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인할 때 작은 놈들은 3절 적심을 해버립니다. 화소 달려있는 데서 새잎 놔두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유인을 해버리면은 거의 같이 핍니다. 그리고 3절 적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꽃을 한 목에 피우려고 합니다. 12마디가 나갔든 7마디가 나갔든 송이 위에서 새잎 남구고 무조건 끊습니다. 끊는데 그러면은 3마디 뒀으니까 부초가 3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3개 나오는데 그름이 많은 사람들은 잎이 호박잎이 돼가지고 완전히 속에 어둡도록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이 많은 집에서는 2개만 가지고 오르고 2개만 가지고 올라도 16잎에서 18잎이 됩니다. 만약에 3개 다 가오려면은 20잎이 넘게 돼요. 그러니까 잎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3절 적심을 하면. 꽃이 일제히 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수 정령 해놨는 데서 꽃이 하나 둘 필라 그러면 피면은 그때 한 무게. 그러니까 오늘 10마지기를 되든지 단마지기가 되든지 노모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하루에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꽃이 거의 같이 핍니다. 그러면은 지배련 처리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로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고 수기를 당길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3절에서 나온 3개가 나온 이 순작업을 할 때 3절 적심을 하고 다시 부초가 나온 게 비닐로 끝에, 노지 같으면 비닐로 끝, 또 하우스 같으면은 3번 지선 위에까지 나오면은 또 적심을 해야 되잖아요. 적심을 하는데 그때 적심할 때 부부초 나올 부분, 다시 싹이 나올 부분요. 지금 그거 쳐놓은 부분에 저 부분에 있는 애가 다시 나올 순까지 잡아 띈다는 거예요. 애가라는 거는 내연에 숨날 놈인데 옆에 있는 부부초를 당기면서 그거까지 다 당겨버리면은 저렇게 싹 파입버립니다. 파이면은 얘는 다시는 안 납니다. 순이. 왜냐? 다 띄기 때문에. 이걸 띄는데도 나는 분은 요 눈 하나에 4개의 순이 더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부부초나 부초를 띌 때 눈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왜냐? 그러면 잘 끊기거든요. 그런데 요 애가를 띄려 그러면은 눈이 있는 부분으로 손을 요래 대가지고 똑 당기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안 나요. 요거 잘못해가지고 골탕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는 만약에 못하겠으면은
우리 해나간 걸 와서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할 때 와서 실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그냥 망태 하나 차고 댕기면서 혹강 가다 나왔는 게 있으면 그것만 댕기면 돼요. 그 순작업을 다시 안 하잖아요. 얼마나 수월해요. 자, 만약 여기 보면은 세력이 약할 때는 송이 위에 7절, 쪽이 지금 저 하달표 해놨는 거는 다음 마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건 잘못됐는데,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다섯, 여섯, 7입 놔두고 자르라는 거예요. 세 입이 있더니 두 입이 있더니. 집에, 꼽히기 전에. 요렇게 자르고 3절 적심하고 이러면 됩니다. 자. 그 일본에서 3절 적심회가 나왔는 겁니다. 나왔는데 가운데는 띄워놨어요, 이분들은. 저도 가운데를 이렇게 띄웁니다. 왜냐? 햇빛이 들어가야지, 밑으로 햇빛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송이에도 햇빛이 좀 맞아야 돼요. 왜냐? 송이도 광합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좀 남가두면은 환기도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덜 더워요. 자, 지베레닌 처리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일본은 지베레닌 1차에 지베레닌 25ppm인데 풀메다 5ppm 요걸 딱 하고 2차에는 지베레닌만 25ppm 합니다. 저기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매뉴얼에 2차에 풀메트를 넣으면은 껍질이 딱딱해지고 열과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에 그 풀메트 처리하면은 여름 장마철에 그 열과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어떻게 하나? 덧거리, 빗그레이프, 알크, 호르몬제가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1, 2차 다 넣기 때문에 속이 비게 되는 동공현상이 나타나고 껍질이 두꺼워져서 식감이 없고 바삭한 향기도 안 나고 숙기는 보통 한 달 정도, 풀메타라는 것도 한 달 정도는 씁니다. 자, 풀메트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속이 다 찹니다. 차는데 다른 호르몬제를 쓸 때는 저렇게 속이 다 비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저거를 비품이라 안 치는데 일본에서는 속이 비면 비품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과방 윗부분은 그러니까 지베레린을 처리하고 14일 정도 됐을 때 2주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는 1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3, 4일 후부터 그 위의 지경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내가 4단을 할 것이냐 3단을 할 것이냐 5단을 할 것이냐 따라서 그보다 많은 거는 그 1차 지베레린을 하고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1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못하면은 2차 지베레린 처리하기 전까지는 위의 지경을 띄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의 지경을 일찍 안 띄내면은 위에는 굵어지는데 밑에가 작습니다. 알이. 그리고 청거리가 저렇게 제일 그 우측에 보면 청거리가 많이 졌죠. 일찍 띄낸 거는 제일 이쪽에 그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그 띄어내라는 거. 그렇게 일찍 띄어냈을 때 이런 좋은 송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입 탄 사람 많죠? 입이 타신 분. 입을 왜 타겠습니까? 온도가 높아서 탑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는 절대 잘 안 탑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지도 그렇고 그 하우스도 그렇고 일제 필름 덮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0.15짜리. 그러면 그거 훨씬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입 타는 게 없습니다. 비누에만 안 되면 안 타요. 비누로 돼 있어 타지. 그 이유는 우리가 농약이나 영양제를 25도 이상 됐을 때 치면은 잎이 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새벽에 해야 되고요. 새벽 한 4시쯤이나 이렇게 약을 치셔야 돼요. 그래 안 치면은 치자마자 30도입니다. 그러면 약해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 치는 거를 너무 가깝게 대서 해요. 가깝게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자를 보도록 해서 그냥 멀리서 날리면 돼요. 막 쳐가지고 잎에서 물이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약을 치시면 안 돼요.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만 주의하면은 잎이 안 상한다는 것. 잎이 저렇게 상하면은 당도 올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잎을 안 태국을 하려면은 열대야가 있을 경우는 새벽에 하고, 고온 때는 농도를 조금 낮춰치시면 돼요. 우리는 약탈 때 전부 다 농도를 오버해서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낮춰버려요. 낮추면은 약해는 안 납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영양제를 치고 당도 안 올라간다고 어제 치고 오늘 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최소한도 3일 이상 뛰어야 돼요. 자, 그리고 고토나 칼슘을 옆면살포 해가지고 잎을 톡톡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고 잎이 그냥 부드럽고 얇으면은 약을 친다든지 고온이라든지 어떤 데든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노즐은 그 약이 많이 나가는 거 하지 말고 부드럽게 퍼지는 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